조총은 16세기에서 19세기 동아시아에서 사용한 전장식 화승총이다. 조총이라는 이름은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뜻으로 중국 명나라에서 붙인 이름이다. 한국에서는 조선 중기인 1591년 일본 사신이 처음 바친 것을 시작으로 당시 중국에서 부르던 이름 조총으로 조선에 소개해서 이 이름이 쓰이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조총을 접하게 된 것은 임진왜란에서 일본군이 침공하며 전파되었다. 폐색이 짙었던 전쟁 초기에 조총의 위력을 실감했던 조선은 노획한 일본군의 조총을 분해해보고 조선에 투항한 일본인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 1593년부터 조총을 생산했다. 전후에도 조총은 조선군의 표준무기로 서서히 자리매김해 나갔고 천보총과 대조총 등 다양한 종류의 조총이 생산되기도 했다. 한편 조선은 박연과 같이 표류한 네덜란드인들을 통해 방수 기능을 도입하거나 찬열과 같은 천공법을 적용해 성능을 높이면서도 가격을 낮추었다. 명말 청초 이후 시대의 많은 수의 조총을 청나라로 수출하기도 했다.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민간에도 널리 보급되었으며 동네 사냥꾼 포수는 물론이고 일반 농민 가정도 장만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총 생산에 있어 일사천리로 해결된 것은 아니었는데 각 왕조 때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23년 승정원 일기 인조 1년 4월 13일 적과 맞붙어 싸울 때는 조총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데 지난번 병기도감에서 만든 것은 물력만 다 허비했을 뿐 모두 쓰임에는 맞지 않습니다. 병기가 이와 같으니 어떻게 제대로 된 군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들으니 상외가 조총을 많이 싸가지고 와 교역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신은 청컨대 각 관에서 매달 정해놓고 만드는 군기를 4, 5년 동안만 정파해서 매달 정해놓고 군기를 마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외에 조총을 사면 일이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1639년 승정원 일기 인조 17년 7월 19일 신익량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신들의 생각에는 조총의 자루마다 장인의 성명과 제조 1월 및 근량의 무게와 척도의 길이를 새겨 똑같이 도감의 규례와 조총의 규례대로 하고 각 고을이 또 따로 성책을 하여 조총에 새겨진 글 및 감건과 생리의 성명을 모두 기록하고 해당 수령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뒤에 병사의 사심을 기다린다면 방납과 투원 등은 문서를 한번 찾아보기만 해도 자연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당시 조선의 조총 제작은 규격이 존재하긴 했으나 만드는 사람이 규격을 어겨가며 만든 것은 아니었다. 조선의 다양한 화기 중 조총만 유독 명확한 규격이 없고 모호했다. 현재까지 발굴된 사료에서 찾은 것은 조총 무게는 대략 5에서 6근, 탄약은 2전 5푼에서 3전 정도로 만들자라는 기록밖에 없다. 그래서 규격을 기록하고 통일되게 총기를 제작하자는 말이 나왔던 것이다. 1675년 비변사 등록 숙종 1년 10월 12일 이달 11일 윤대 20대의 행부호군 이집이 아뢰기를 조총은 우리나라의 장기입니다. 각 읍의 월가총 가운데 총구는 작으나 철안이 큰 것이 있고 철안은 작으나 총구가 큰 것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서로 맞지 않아 정밀하게 발사할 수 없으므로 급한 일이 있을 경우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1692년 비변사 등록 숙종 18년 10월 24일 총윤사 장희재가 아뢰기를 근래 각 군문에서 조총을 만들 때에 공장들이 물력을 적게 쓰고 공역을 쉽게 마칠 것만을 생각하여 만든 조총이 너무 얇습니다. 그래서 시험 발사 때 부서지고 찢어지는 것은 많은데 막중한 군기를 이같이 허술하게 하니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1724년 승정원 일기 영조 즉위년 11월 19일 그런데 조총이라는 것은 겉만 그럴듯하고 실제로 사용하기에 편리하지 않습니다. 뚫어놓은 총구멍이 좁아서 탄환이 쉽게 걸리고 막혀서 통하지 않으며 철안을 넣을 때마다 막혀서 밀어넣기가 어렵습니다. 각 읍의 월가 조총이 대부분 이와 같으니 도감에 있는 조총도 어찌 이와 마찬가지의 상황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1728년 승정원 일기 영조 4년 8월 21일 232 아랫 내용에 이번 변란 후에 더욱 변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조총을 쓰려면 반드시 철안이 총구에 맞아야지만 대적했을 때 쓸모없게 되는 패단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난번 출정 때에는 연안이 총구보다 커서 하나하나 깎아내는데 시일이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데 어찌 전쟁에 임하여서 낭패하게 되는 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1760년 비변사 등록 영조 36년 8월 9일
이번 8월 8일 칠림시사에 입지하였을 때 훈련대장 구선행이 아뢰기를 근래에는 조총을 두들겨 만드는 법이 옛날과 많이 달라서 이것만 해도 개연한데 그 중에서도 더욱 한심한 것은 총구멍과 탄환의 제도가 대소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혹은 총구멍은 크고 탄환은 작은 것도 있고 혹은 탄환은 크고 총구멍은 작은 것도 있으니 이 어찌 위급할 때를 당하여 윤방의 소용이 있겠습니까? 16세기에 조총을 접하고 제작을 했으나 18세기까지 수백 년간 총과 탄의 규격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 이후에는 조총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총이 녹슬었거나 구멍이 막혀 탄이 안 들어간다는 기록들이 있다. 그러나 19세기부터 본격적인 소총의 시대가 열리면서 조총 자체가 퇴물이 되어버리고 만다. 과연 조총은 이런 취급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물건이었을까? 물론 조총 자체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조선의 조총은 유독 심각했다. 조선은 국가 차원에서 민간 제작자에게 독점권을 주고 전적으로 생산을 맡기는 형태였다. 조총의 총신타조와 총강 가공은 의외로 고정밀 기술보다도 막대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었다. 관이 생산 시스템을 독점하고 할당량을 줘서 생산하다 보니 1692년 기록처럼 빠르고 쉽게 할당량만 채우려고 하려 해서 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게다가 조총 생산을 관리하는 감조관은 평생 과거시험 공부하다가 속과만 통과한 채 일하는 말단 공무원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정말 관리를 잘했었는지 똑바로 돌아가는 체계였는지 역시도 위의 기록들을 통해 알 수 있다. 반면 기록에서 대비되는 일본의 조총은 무사 또는 철포장인 출신의 실무직을 두어 총기 품질 관리에 종사하게 했고 총기 제조 역시 독점이 아니었다. 각 구매자마다 개별적으로 생산처에 의뢰해 총기를 구매했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여럿이 있다 보니 구매자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서 사면 그만이었고 판매자는 좋은 품질의 총을 제작해 팔면 다른 구매자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총기 제작으로 돈을 벌려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국가 전체가 다 같은 통일 규격을 사용하지 않았다 뿐이지 각 구매자들은 각자만의 규격이 있었고 이를 매우 중시해서 규격을 군사 기밀로까지 삼을 정도였다. 유럽은 일본과 유사한 형태지만 각 지휘관이 총을 구매하는 차이가 존재했다. 18세기 초에 군 전체가 동일한 규격의 총기를 사용하고 각 부품이 지정된 공장에서 생산되며 최종적으로 품질 검수 후 조립되는 현대적인 규격 생산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서는 조선 조총수의 사격 솜씨가 좋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다.